자, 3교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문제 3-1번 문제는 전력계통에서 단락 용량이 정대됐을 때 그때 영향과 과도한 단락 전류 발생 시 어깨 대책이죠. 그럼 결국은 이 단락 용량이 증가됐다는 이 말은 단락 전류가 증가됐을 때의 문제점을 적으라 이거죠. 단락 전류가 증가됐을 때의 문제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개요에서 단락 용량은 단락 고장으로 계통의 고장 전류 흐를 때의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락 용량에 대한 정의를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계통의 부하 용량 정대 분산에서는 이 계통 연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한전 전력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용과가 있겠죠, 이렇게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여기 수용과가 있을 때, 자, 이게 지금 보면 분산형 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산형 전원 뒤에 시스템들 다 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했다 이거죠. 발전했으면 여기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여기가 분산형 전원의 유효전력, Q에 무효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효전력, 무효전력. 자, 이렇게 이제 분산형 전원 쪽에서 또 전력이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한전계통에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단락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전원이 없을 때는 한전계통에 있는 고장 전류만 흘러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락 사고가 나면, 단락 사고요. 그럼 이 분산형 전원 쪽에서도 단락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단락 전류가 이렇게 이제 정대되기 때문에 우리 분산형 전원 영역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가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그 리액터 같은 거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전류에 그래서 구해줄 수 있는 이 단락 전류 영향, 억제 대책을 이렇게 상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단락 용량 정대 시에 이제 차단 용량 선정할 때 차단 용량도 당연히 정대되겠죠. 단락 용량이 증가돼 버리면 우리 이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단락 전류가 증가되면 이 차단 용량도 증가되겠죠. 그러면 고장 전류 자체가 커지면, 즉 단락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 단락 용량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차단기 차단 용량이 선택돼야 되겠죠. 이 차단기 차단 용량이 부족해 버리면 차단기가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차단기 차단 용량 선정한데 이 단락 용량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들요. 그 다음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이제 보호계정기에 단락 전류에 대해서 순시효소 정정할 때 있죠. 이 보호계정기 순시효소 정정은 단락 전류에 대해서 정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준단에는 어떻게 합니까? 삼상 단락 전류에 변압기 2차 삼상 단락 전류의 1.5배를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수준단 쪽에서는요. 수준단 쪽에 고장 전류를 계산해서 그게 몇 프로입니까? 성간 단락 전류 2분의 또 3, 86.6% 정도로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1차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86.6%. 변압기 2차 측에는 그 단락 전류를 구해서 거의 1.5배로 가지고 이 순시효소를 정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시효소를 정정할 때 이 단락 용량, 즉 단락 전류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단락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락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단 용량도 커지고 보호계정기 정정하는 이 부분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순시효소를 정정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로나 기계, 열적 기계적 강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열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봐볼까요? 열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례 법칙에서 I제곱 RT지 않습니까? 주례 법칙에서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단락 전류라는 거죠. 단락 전류. 그죠? 단락 전류니까 이 전류가 커지면 열 부분이 커지겠죠. 그럼 계통에 우리가 이제 고장이 발생됐을 때 이때 단락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계통에 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다음 단락 전자력은 또 어떻게 되죠? 단락 전자력, 요 밑에 이 수식이 있죠. 이 수식에서 이 부분이 전류가 만약에 단락 전류면 이 단락 전자력은 굉장히 커지겠죠. 이 전류가 커지면 단락 전자력도 커지고, 제가 기계력은 지금 빼놨는데요. 기계력 부분도 굉장히 커집니다. 단락 전자력, 단락 기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면 어떤 영향을 주죠? 이 케이블 고정하는 데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케이블뿐만 아니고 그 접속함이라든지 2차적인 어떤 피해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단락 전자력을 반드시 이제 커지면, 단락 전류가 커지면 단락 전자력도 커지고 단락 기계력도 커지니까 케이블뿐만 아니고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런 내용들 제가 요런 부분은 제가 한번 연구반 수업할 때 다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전압 강화 부분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케이블 굵기 선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락 전류가 커진다, 즉 단락 용량이 커지면 케이블 단면적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답안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단락 전류에 대한 그 억제 대책, 단락 전류가 발생됐을 때, 과도한 단락 전류가 발생될 때 억제를 어떻게 하냐? 자, 개통 분리죠. 여기 이제 타이 차단기를 열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고장 났다. 그러면 이 타이 차단기를 분리시켜서 이 고장이 나면 이 타이 차단기 오픈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전류가 걷고 여기 지완 발전기 쪽에 전원들 또는 뭐 지완의 변압기다 좋습니다. 변압기도 발전기든요. 이 고장 전류가 F점으로 지완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G2에도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타이 차단기를 열어버리면 고장난 요 계통에만 단락 전류가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단락 용량이 감소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계통 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거, 장단점, 이런 걸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변압기 임피던스 컨트롤은 요거는 이제 단락 전류가, 즉, 이 단락 용량이 우리가 이제 차단기 전격보다 조금 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 바꾸기도 뭐하고 조금 클 때는 아예 변압기 임피던스를 좀 크게 우리가 발주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약간 편법적인 거죠. 변압기 임피던스를 표준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표준의 임피던스보다 조금 큰 임피던스를 우리가 변압기 발주할 때 발주해가지고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 차단 용량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게 변압기 임피던스 컨트롤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 원리적인 거, 요 특징들, 특히 이제 요 프렌트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쓰는데 건축전기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요. 그다음 한류 리액터 설치하는 방법요. 이 한류 리액터는 보통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잘 설치하지 않고 일본에서 많이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걸 한류 리액터를 고압계통에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 같은 거, 전압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한류 리액터는 반드시 어디에 설치하냐 하면 이 2차처, 그러니까 이제 저압 쪽 말단 있지 않습니까? 전압 강화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캐스케이드 보호 방식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단락점에서 바로 위에 있는 차단기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바로 위에 있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위단에 있는 차단기가 차단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위단 차단기에 대한 조건들이 보면 12-1이 12-2보다도 차단 시간이 빨라야 되고 차단 용량이 커야 되겠죠. 차단 시간은 동등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MCCP, NCP 이렇게는 캐스케이드 보호가 되는데 ACB, MCCP는 근본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ACB가 차단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런데 ACB, MCCP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 자세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제가 시간적인 그게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 연구관 수업할 때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연구관 책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 캐스케이드 보호로 해가지고도 단락 용량을 뭐 이렇게 정대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협조 관계에 뭐 캐스케이드 보호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보호협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류 퓨즈, 일반적으로 우리 한류 퓨즈 이거를 가지고 뭐 단락 전류 억제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한류용 퓨즈, 그죠? 이 단락 전류에 대해서 이 억제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면 한 10% 정도 하죠. 고장 전류의 즉 단락 전류의 한 10% 정도 이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이게 고장 전류가 만약에 1000A다. 1000A 10분의 1이면 어떤 거죠? 1000A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 차단 전류가 있다는 거. 이 최소 차단 전류 이하에서는 우리가 뭘로 차단합니까? 일반 MCCP라든지 뭐 이런 A10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 전류를 MCCP도 차단할 수 있지만 요 최소 차단 전류 이하에서는 보통 MCCP나 A10 이런 걸로 차단하죠. 최소 차단 전류 이상에서는 바우퓨즈로 가지고 차단하고요. 여기 단점이 이제 과전압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자, 계통 연계기는 요거는 뭐 전력 계통에 쓰는 건데 요거는 목차 정도만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고 영국 같은데요. 외국의 영국 같은데 그 전력 계통에서 이렇게 이제 단락 전류를 억제하는 이런 어떤 장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방식으로 저항에 의한 방식, 배전 방식의 승합 방식. 배전 전압을 승합하게 되면 전류 자체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류 자체가 작아지니까 고장 전류도 즉 단락 전류도 작아지고 단락 용량도 감소가 되겠죠. 그 전압을 올려버리면 일단 단락 용량을 이렇게 또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적으면 되고요. 결론에 가서도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용량이 적합하게 선정되지 않으면 단락줄을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용량이 적합하게 선정이 되지 않으면 차단기 폭발 사고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장전류 억제 대책은 각 수용가의 개통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선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차단기를 선정할 때 차단 용량하고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또 고려될 게 TRV죠. TRV 이상의 절연 내력, 그러니까 TRV 이상의 절연 내력이 확보돼야 되고 반드시요. 그 다음에 고장전류를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차단 용량이죠. 차단 용량이 그 고장난 계통의 그 단락 용량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차단기에 폭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TRV에 의해서 V12가 폭발된 거,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 큰데 이 차단 용량을 적게 선정해서 차단기가 또 폭발된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런 거 참조해 주시고요. 2번 문제는 휴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휴즈 문제도요, 여러분 지금 보면 굉장히 자주 나왔죠. 자, 휴즈 문제도, 이것도 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128회 때 1-10점이죠. 125회 때 1-10점입니다. 이 내용은 뭐 일일이 안 적겠습니다. 여기 우리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120회 1-10점이죠. 자, 그 다음에 134회 나왔죠. 134회 때, 자, 3-25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자, 15회 기준으로 보고요. 15회 기준으로 이걸 5번 나왔으면, 그 어떻게 됩니까? 3회 정도에 한 번씩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퓨즈도 문제가 자주 나온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요. 퓨즈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기본 문제다. 자, 휴즈의 역할요. 휴즈는 차단기 변성기 릴레이, 그 보계전기 있죠. 이런 어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왜 하냐? 경제적이죠.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죠. 보통 뭐 우리가 V12를 구성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보다도 이거에 뭐 돈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되죠. 그죠? 반도 안 됩니다. 훨씬 적은 돈으로 가지고 요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휴지의 종류는 크게 한류형하고 한류작용에 따라서 한류형하고 비한류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이 휴즈가 변압기 보호용이냐, 그 밑에 이제, 전동기 보호용으로 휴즈를 썼느냐, 콘덴사 보호용으로 썼느냐, 그 다음에 선로 보호용이냐, 이런 어떤 종류를 작성하면 되고요. 그 한류작용이 있냐, 없냐에 따른 그 두 가지, 한류용, 비한류용, 여기가 사실 핵심 포인트죠. 자, 그 내용 위주는 반드시 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휴즈에 대한 장단점, 장점, 단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문학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반 교재도 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휴즈와 차단기의 특성 비교. 여기 보시면 차단기는 뭐 14사이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66이라든지 33 쪽에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특고 차단기는 3에서 한 5사이클에 차단되죠. 그죠? 차단 시험 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용은 우리가 이제 앞에 보시면 0.65초에 자른다. 비한류용은요. 한류용은 0.5초에 자른다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통과전류가 그 단락줄에 파고치로 가지고 자르죠. 요거는 어떤 시간에 의해서 자르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단락줄의 파고값이 약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류 작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한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장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단락전류가 10%로 제한되죠. 그럼 전류가 확 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징들,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당연히 이렇게 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죠? 일단 결론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3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3번 문제는 이 변이전류하고 분곡전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 변이전류는 웬만큼 서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분곡전류를 제대로 좀 보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변이전류하고 분곡전류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변이전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콘덴사 있지 않습니까? 콘덴사 양극판이요. 콘덴사가 양극판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양극판입니다. 양극판이요. 자, 이게도 이제 극판이 있겠죠. 자, 극판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 그냥 극판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C 불변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C 변이 돼야 됩니다. C 변이 돼야 되니까 여기 교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교류 전압을 이제 인가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변이전류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콘덴사가 여기 이제 정전 유도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교류가 걸리니까, 만약에 징유가 걸리면 의미가 없죠. 징유가 딱 걸려버리면 여기가 모든 게 다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전기장이 딱 걸리고, 뭐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이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딱 걸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C 불변이 되면 안 되고, C 변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류가 여기 인가해야 됩니다. 교류가요. 자, 그러면 교류가 딱 인가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극판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양극판에 이렇게 이제 전하 이꼴은 뭡니까? 전속이죠. 왜 전하 이꼴 전속이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파이, 얘랑 전속 이거랑 전하 Q는 똑같다. 왜냐하면 이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니까 모든 전기력선을 묶어버리면 이게 전속이 되겠죠. 전기선의 묶음, 그죠? 전기선의 다발, 그죠? 우리 배추한다. 자, 이렇게 되듯이,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전하에 바뀐 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겠죠. 여기서 전기장이 발생됐죠. 그죠? 이 전기장이 이제 발생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우리가 이제 변이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변이 전류에는 이 지금 도체 부분에는 무슨 전류가 흐릅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자유전자들의 흐름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도체 쪽에는 전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체 쪽에는 이 변이 전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변이 전류가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이 분극 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극 전류는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극판이 있습니다. 그죠? 극판이 있을 때,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요. 그 유전체 있지 않습니까? 유전체 안쪽에 뭐가 있냐면, 전기 삼극자가 있겠죠. 전기 삼극자라는 거는 이 전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전하들을 전기 삼극자로 하죠. 자, 전기 삼극자가 모멘트가 발생됩니다. 자, 전기 삼극자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정주 유도에 원리해서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유도되고요. 원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로 딸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가 남을 것이고, 자, 이 부분은 플러스가 딸려가겠죠. 플러스 딸려가고 마이너스가 겠죠.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없어진다고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가운데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분극전류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 1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되겠죠. 다시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전원체 있죠. 유전체 내죠. 유전체 내에서 여기 이제 다시 전기장이 발생되죠. 유전체 안에서 자, 이제 다시 이제 전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전기장이 또 발생됐죠. 그죠? 이 전기장이 발생되면서 이때 이제 흐름이 발생되는 거. 이게 이제 분극전류죠. 이렇게. 이게 분극전류입니다. 유전체 내에 다시 전기장이 발생돼서 이 전기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이것들이 이제 분극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수식을 나중에 보시면요. 유전체 안에서는 다시 이제 또 나눕니다. 이 유전체에 이 분극전류 있죠. 분극전류를 우리가 이제 진공일 때하고 진공일 때는 이 비유전율 값이 거의 1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전율이 있는 거, 그죠? 비유전율이 있는, 비유전율 값이죠. 비유전율 값이 있는 이 유전체죠. 이 유전체에서는 입실론 값이 입실론 S 값이죠. 또 입실론 R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유전율로. 입실론 S 또는 입실론 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값이 1보다 더 큰 것들. 보통 우리 XLP 같은 데는 비유전율이 2.2에서 2.4 정도 되죠. 그 다음 염화빈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유전율이 한 5에서 9 정도가 되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공일 때의 분극전류력을 봐야 되고요. 이때는 분극이 일어나지 않죠. 이때는 분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때는 변이전류만 따져주면 되고요. 변이전류 부분만. 그 다음에 이 비유전율이 있는 이런 유전체에 대해서는 분극작용이 있죠. 얘는 분극작용이 있습니다. 분극작용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분극전류는 요 유전율 값이 진공이 아닌 그런 비유전체에 대한 그 분극전류를 따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답안지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변이전류 유전체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기장을 가할 때,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속 밀도, 그죠? 전속 밀도가, 우리가 D가 되지 않습니까? D가. 이거는,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죠? 전속 밀도에 의한 전류를, 변이 전류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맥스웰이 정의한 전류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평행도체 판의 면적을 S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유전율을 E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E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E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뭐 이걸 입실론 S를 입실론 R로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극판간의 간격을 D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교변, 전압을 V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사인 오메가 T를 주는 이유가 아까도 C 불변으로 하면 변이전류라는 개념에 의미가 없으니까 변이전류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C변 전압을 가야 됩니다. C 불변을 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 전극단에 유전율, 입실론인 이런 유전율을 끼워 놓고 이렇게 교류 전압을 이걸 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극판의 면적을 S라 하고, 전압 밀도, E가 이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전속 밀도하고 전압 밀도는 똑같죠. 전하하고 전속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압 밀도 이꼬르 전속 밀도가 되겠죠. 그죠? 자, 변이 전류 밀도는 여기 우리가 이제 DT분의 DQ, DT분의 DQ 이러면 이게 사실 전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밀도를 따지면 여기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 그 다음에 전속, 그러면 이제 밀도로 따지면 전하 밀도, 전속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 밀도로 따지면, 아까 전속 밀도 있지 않습니까? 전속 밀도나 전하 밀도, 이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DT분의 라운드 T,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전류 밀도 식을 요렇게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교류 전압을 VM 사인 오메가 T 값을 이제 인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변이 전류 밀도는 다시 한번 요 식에서요.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죠. T는 입실론 E니까, 그죠? T는 입실론 E니까 이렇게 다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전압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의 세기는 볼트 파 메다죠. 볼트 파 메다니까 요 메다에 대해서가 여기 뭡니까? 전극 간의 거리가 T였죠. 전극 간의 거리가 T니까 T에다가 전압 V를 나누면 요게 이제 전기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죠? E는 볼트 파 메다니까. 그죠?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수식에서 요렇게 이제 수식이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 E는 V 나누기 T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V가 어떻게 되죠? VM 사인 오메가 T잖아요. 이게 V가. 또 V에다 T를 나누니까 요게 이제 전기의 색이 E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오메가 T 전체를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죠. 다시 이제 안에 있는 매기 변수 오메가 T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오메가 앞으로 나왔죠.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입실론은 그대로죠. 그 다음에 VM도 그대로죠. 그 다음에 사인을 전체로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고요. 그 다음 이 변이 전류 밀도를 구했으니까 변이 전류는 다시 이제 면적을 곱해버리면 변이 전류가 되겠죠. 이 변이 전류 밀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변이 전류가 됩니다. 단면적을요. 우리 극판의 면적을 S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아까 변이 전류 밀도 있죠. 변이 전류 밀도에다가 요 S를 곱했습니다. S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변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양 콘덴사를 볼 때 정조의 C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C는 이 극판의 면적에다가 요 극판 간의 거리 D를 나누면 이렇게 이제 뭐가 되죠? 여기 이제 유전율 값이, 비유전율 값이 얼마냐? 이거죠. 그 C는 입실론의 S, 면적 나누기, 극판의 면적 나누기, 극판 간의 간격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C 값을 요런 공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요 C 값을요. 요 C 값 대신에 요 입실론 S 나누기 D를 다시 C 값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요 수식에서 자, D에다가 입실론에다가 S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이제 C로 치환할 수 있죠.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오메가 그대로죠. 그 다음에 C죠. VM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콘덴서의 유전체 중에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평행판 콘덴서, 양쪽에 평행판 콘덴서가 있죠. 평행판 이 콘덴서에 여기다가요. 아까 전압을 가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교류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평행판 전극입니다. 평행판 전극. 여기다가 이런 교본 전압을 가했지 않습니까? 가하게 됐을 때 교류 전압을 인가한다는 거죠. 그때 이때 폐로, 이게 한 개 폐로라고 보면요. 이 폐로 안에 전류가 흐르는데 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들이 우리가 이제 이건 자유전자죠. 프리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들. 이것들이 뭡니까? 이게 이제 전도 전류죠. 그죠? 전도 전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유전체 안쪽으로, 이때 이제 아까 제가 흐르는 전류라 했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때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흐른다 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어 흐르는 거죠. 마이너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변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전도 전류, 여기는 변이 전류.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평행판 전극에 의한 요 전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생된다는 거고요. 자, 요런 부분을 이제 변이 전류에 대한 걸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에 보면 분극 전류. 앞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유전체 안에 있는 그 전기 상극자 있죠. 전기 상극자가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발생되는 전류들을 우리가 분극 전류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분극 전하 밀도는 분극의 색이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 분극의 세기는 요게 원래 이제 요것만 들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순수하게 비준율 값이 있을 때의 분극 전류겠죠. 요거는 이제 진공일 때의 그 분극 전류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진공일 때는 분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진공 중에 이제 전기장이 이제 여기 이제 평행전극판에 전기장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한 변이 전류죠.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분극 전류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진공의 상태에서 전기장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진공이죠, 진공. 그죠? 유전체를 이제 진공으로 봤을 때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때는 분극 전류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변이 전류가 이렇게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비유전율 값이 있는 그런 비유전체를 이 양극판에 넣었을 때 이런 분극 작용이 일어나서 흐르는 전류, 요것들이 이제 분극 전류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의한 앞전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앞전 효과랑 앞전 소자의 정기적 모델링,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개념과 흐름도, 앞전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 요 세 가지를 물었죠. 이렇게 이제 어떤 항목을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줬을 때는 굳이 개요를 적을 필요 없이요. 요 내용을 바로바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오는 문제 형태들이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즘 문제들이 보면 거의 한 반 정도의 문제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쓰라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자, 그런 것들 잘 좀 앞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면 앞전 효과와 앞전 소자의 정기적 모델링이 나왔죠. 그 앞전 효과는 앞전 직접 효과하고 앞전 역효과가 있죠. 앞전 직접 효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압력을 가했을 때 기계적인 압력을 또 에너지를 가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계적인 에너지 즉 압력을 넣었을 때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앞전 직접 효과죠. 역앞전 효과는 이 반대입니다. 앞전 역효과는요. 앞전 역효과는 반대로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적 모델링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가 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사실 분극 작용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 중성인 어떤 물체가 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런 그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기적인 성질을 띠니까 이때 이제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전기적인 성질을 띠니까 여기가 이제 전기의 세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하고 전류가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죠.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DC 쪽으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AC를 DC로 바꾸기 위한 컨버터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전압에 맞춰주기 위해서, 배터리 쪽 전압에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DC 전압으로 DC 컨버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기적인 부분이랑 크게 이제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전기적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요것만 적어도 됩니다. 요게 지금 적으라는 그 얘기죠. 전기적 모델링을. 그리고 전기적 시스템은 AC-DC 컨버터, DC-DC 컨버터, 배터리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앞전 발전기 출력 전압하고 정유기 출력 전압의 관계를 보시면 여기 앞전 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있죠. 요 놈이 여기 정유기 출력 전압보다 클 때는 요렇게 이제 배터리 쪽으로 요렇게 전기 에너지가 전달된다. 요렇게 이제 전기 에너지가 요 부하 쪽으로 전달된다. 이 부하가 지금 배터리라고 보면 되니까요. 요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물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반대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VCP보다 요렇게 이제 작지 않습니까? 요 놈이 작을 때는 요 앞전 소자의 캐패시티에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VCP가 지금 작죠. 요보다 요 부하의 전압보다 작으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내용 정도로 스킵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개념과 흐름도. 자, 개념이라는 거는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진동이라든지 전자기파 같은 이런 환경 에너지 뭐 등등의 이 자연 에너지를 수거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뭐 에너지 하베스팅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흐름도를 보시면 요거는 요거 개념하고 흐름도는 이미 기출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흐름도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 발생 에너지원이 있죠. 이게 신체 에너지든 인체에서 나는 열, 그죠? 그 다음에 진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중력 에너지, 광 에너지, 뭐 빛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등 이런 에너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 에너지 변환 어떤 장치죠. 압전 효과는 그 압력에 의해서 저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기적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예요. 열전 효과는 열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꾼다. 광전 효과는 빛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거죠. 등등의 이제 에너지 변환 장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에너지 변환이 될 것이고요. 이 변환된 에너지를 다시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 저장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에너지 소비 부분, 이 저장된 에너지가 다시 이제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에너지 소비 부분이다. 요 흐름도를 이렇게 네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 연구반 교재도 다 있고요. 이미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1번 우리 앞에 그 문제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사실 처음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이 부분. 요 전기적 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요 전기적 모델링이 좀 어려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요걸 잘 못 썼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뭘 물어봤냐면요. 요걸 물었습니다. 앞전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아까 크게 이제 기계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요소로 나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 부분을 기계적인 임피던스 매칭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이제 앞에 구조 있죠. 스트럭처. 요 스트럭처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머티리얼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요. 요 머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그 임피던스 매칭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회로가 좀 끊어졌네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요걸 지금 좀 크게 좀 그리려다 보니까 좀 잘렸는데 요게 지금 붙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요 그림판에서 그리다가 좀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장치가 있고요. 요 구성장치에 대해서 구조 있죠. 구조 부분, 요 부분은 진동에너지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요 앞전 재료, 아까 머티리얼 있죠. 머티리얼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구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머티리얼을 보고 있죠. 요 부분이 기계적인 어떤 진동 같은 거, 여러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 부분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재료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재료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해 두십시오. 뭐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적어놨는데 여기까지 외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내용, 1번, 2번 내용 정도만 이렇게 이제 답안지 작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3번 항목은요. 그 다음에 외부 전기회로는 AC-DC 컨버터, DC-DC 컨버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된 이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외부 에너지로, 외부 회로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외부 전기 회로죠. 자, 결론도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향후에 더 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죠? 상용화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기술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상용화시키고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보급의 문제들, 이 해결되고 응용 분야가 넓어진다면 우리 보조 배터리 있죠. 우리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이런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상 결론에는 이런 내용을 씁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이 어떤 상용화됐을 때, 현장에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되면 어떤 효과를 더 발생시키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 제시를 결론에 가서 항상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기술사가 전력 시스템을 또는 우리 전기 기술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다 이거죠. 이런 걸 크게 넓은 의미로서 바라볼 수도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또 세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엔지니어로서의 기획 능력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결론에 작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3-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동기전동기를 이용한 동기조상기와 정지형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동기조상기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타콤, 정지형 동기조상기는 어떤 거냐, 이렇게 되면요. 요거는 동기조상기는 회전기죠. 그 다음에 정지형 동기조상기는 이거는 정지기기입니다. 그죠? 이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제어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고, 결론은 뭐냐면 송전선로의 전압을 이렇게 일정 전압으로 맞춰주기 위한 이런 무효전력 공급 장치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통전압을 전압 범위 내로 운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전압이 너무 떨어지면 전류가 올라가겠죠. 전류가 올라가게 되면 파워로스는 I제곱 R이니까 전력 손실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증가된다는 것 자체가 효율이 나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압 조정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즉 무역전력 공급 장치가 전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적인 걸 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 봐보십시오. 여기 송전선로에 이 동기조상기를 무바로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이, 여기 상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진상일 때는 지상으로 만들어주고, 또, 지상일 때는 진상으로 만들어주고, 진상일 때는 지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게 이제 조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계좌 회로의 계좌 저항을 가변시키죠. 이 계좌 저항의 이 저항을 가변시키죠.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 계좌 저항을 크게 해버리면 RF를요. 그 계좌 저항을 크게 하면 계좌 전류 자체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계좌 저항을 작게 해버리면, 이때 작게 하면 이때는 계좌 전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계좌 전류를 조정함에 따라서 자, 전압은 4.44 kW의 F의 N의 파이라는 요 수식이 있죠. 여기 자속이죠. 이 자속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암페어 오름날 사이 법칙이었어요.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전류에서 자속, 즉 자기장이 발생되죠. 그래 이 자속을, 이 계좌 전류를 작게 하면 이 자속 자체도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계좌 전류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속도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개통전압이 낮지 않습니까? 자, 전력계통의 전압이 낮다. 전압이 지금 낮죠. 자, 전압이 낮는 게 어떨 때이죠? 주간에 중부하죠. 이 주간에 중부할 때는 부하가 지금 많이 걸려있죠. 전압이 이렇게 이제, 요럴 때는, 개통전압이 낮을 때는 전압을 올려야 되겠다. 이때는 전압을 올려줘야 됩니다. 전압 올려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요 계좌 저항을 작게 하죠. 요 계좌 저항을 작게 해가지고 계좌를 높이는 거죠. 높여서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그죠? 요거는 주간 중부할 때는 이렇게 전압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반대로요. 개통전압이 높을 때, 이때는 야간에 경부할 때죠. 야간 경부할 때는 당연히 그죠? 여기 이제 전압이 높은 거니까, 그죠? 여기 이제 전압이 높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낮춰주기 위해서 이 계좌 저항을 크게 넣어주는 거예요. 크게요. 이 계좌 저항을 크게 넣어주면 전류가 작아지겠죠. 이 계좌 전류가 작아지면 여기 이제 자속도 작아지고, 그죠? 자속도 작아지면 여기 전압을 낮추겠죠.
그래서 이때 야간 경부화 때는 전압이 높으니까 이 전압을 어떻게 됩니까? 낮춰줘야겠다. 낮춰주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이제 계좌 저항을 조정해서 계좌 전류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동기조상기의 어떤 그런 전압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안지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V곡선을 이용한다. 그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주간 중부화 때는 이 동기조상기를 콘덴사 작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진상이 됐을 때 과전압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는 이렇게 이제 리액타로, 동기조상기를 리액타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시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징들,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되고, 현재 이 동기조상기는 사실 잘 쓰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소공성이 나쁘다는 거예요, 소공성. 만약에 계통의 전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전압이 높을 때 전압을 낮춰야겠죠. 또 전압이, 높을 때 낮춰야 되고, 높을 때 낮춰야 되고, 낮을 때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전압 변동에 대해서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속도가 늦다 이거죠. 그 소공성이 낮기 때문에, 요게 지금 1세대 우리가 이제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동기조상기고요. 2세대가 SVC죠. 이 SVC 다음에 SVG죠. 여기 이제 3세대 무효전력 공급 장치죠. 지금은 이제 SVG가 많이 쓰죠. 즉, 다시 말하면 전압 변동에 대한 대응력, 이게 빠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SVG 쪽으로 갈수록 소공성이 뛰어나서 이 전력계통에는 SVG 쪽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스타콤은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요 GTO 인버터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를 거쳐서 다중변압기를 통해가지고 요 전력계통의 전압을 이렇게 조정해 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벡타도라든지 파형을 다 그려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뭐 그건 중간에 건 생략하고요. 이 VS가 이제 VR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 때는 자, 전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럴 땐 리액터 작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VR이, 이렇게 이제 낮을 때는 이렇게 이제 콘덴사 작용을 시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리액터 작용을 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이 SVG가요. 그 목적을 보시면, 이 전압 유지의 어떤 전압 안정도 향상,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수송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전력계통 안정화, 이런 목적으로 쓰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동작 원리 보시면요. 여기 계통전압하고, 여기 이제 VR하고, 여기 같을 때는, 여기 이제 크게 조정할, 출력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제 계통전압하고 인버터 출력전압의 위상을 동기화시키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기를 시키는 상태에서 SVG 출력전압, 이 VR을 조정해서 이게 전압차를 발생시켜서 무효전력을 흡수 소비, 이렇게 함으로써 연속 제어한다. 자, 요때 키워드가 뭐냐면요. 반드시 이 위상을, 인버터 출력전압의 위상을 동기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 상태입니다. 동기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VR이 여기다, VS가 이러다. 이런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동기시킨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른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VS가 크다는 거는 송전선로의 전압이, 여기 이제, 스타콤의 전압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통전압이 높으니까, 이때는 스타콤의 이 부분을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리액터 작용을 시키는 거죠. 리액터 작용을 시켜서 지상전류를 공급해가지고 전압을 다운시켜야 돼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S보다 VR이 클 때, 이때는 이제 진상전류를 흘리는 거죠. 이거를 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봐보실까요? 이 VS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VR,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거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변압기 전압이 이렇게 지금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변압기 전압이, 여기 변압기 전압이죠. 변압기 전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변압기 전압이 있으면, 이 변압기 전압하고 변압기 전류는 90도 이상 차가 있죠. 여기 변압기 전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90도 차에 이 변압기 전류가 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지상 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위상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요 위상을 비교해 보시면, 얘 위상이 지금 90도 뒤집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공급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반대로 또 그리면 또 그렇게 됩니다. 요건
수업 시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게 파형 같은 것도 내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다음에 이런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요런 이제 전력전자 소자, 변압기하고 전력전자 소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조산기에 비해서, 동기전동기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유지보수가 또 용이하죠. 또 소음도 적고요. 왜냐하면 이 조산기들은, 전동기들은 소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고, 특히 중요한 게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콘덴사나 리액터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력계통에 공진이 발생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비교 표정도요. 얘는 지금 회전기다. 얘는 정지기기다. 응답 도성이 빠르다. 늦다.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여기 이제 회전기이기 때문에 회전기 자체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손실도 있고 또 기계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에 그 손실이 다 발생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동손 같은 거, 그 다음에 철손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철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 무바손, 코일에 이제 그 부하손 이런 것도 있고요. 기계적인 손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 기계적 손실이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이제 크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전력전자 소자에서는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고, 가격도 비싸고, 이거는 가격도 여기에 비해서 싸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이거죠. 응답 속도가 늦다, 빠르다.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어떤 전압 조정하는 걸, 전압이 변동됐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은 다 SVC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6번에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추정 방식.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연구반 교재도 다 있죠. 자, 일단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중 케이블의 사고는 대부분 연구사고죠. 연구사고고 유관 검출이 불가능하고 복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장비를 통해서 이제 사고점 검출을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장점 검출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정도의 고장 검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 고장점 검출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계통에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머레이 루프법하고 펄스 레이더법. 두 가지를 특히 또 많이 쓰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설명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장점 추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도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내용을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레이 루프법은 여기 이제 휴스턴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가변장을 조정해서 여기 이제 AB 값, 여기 이제 AB 값, 여기 가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서 요 케이블에 지금 여기 이제 K 값, 요 X 값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죠. 자, 휴스턴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서 가변장 AB를 조정해서 자, 급류계가 여기 제로가 될 때, 급류가 제로될 때 그때에 저항값을 측정해서 고장점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고장점 계산하는 방법, 이런 식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펄스 레이더법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펄스 발생기를 통해서 펄스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고장점에 칠학이 발생되는지 탈락이 발생된지 두 가지에 대한 검출이 다 가능한 거죠. 이 고장점에서 이렇게 부반사가 일어나면 이거 지락사고죠. 여기서 정반사가 일어나면 이제 이런 거죠. 이 고장점에서 정반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단선사고죠. 단선사고요. 제가 말씀 잘못드리네요. 지락사고 나면 이 펄스를 쏘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반사가 일어나죠. 부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들을 두 개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죠. 요것들이 이제 왜 단선사고 났는지, 지락사고 났을 때 단선지락 이런 걸 다 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을 여기 이제 원리적인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원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락이 아니고 단선이요. 단선고장, 지락고장입니다. 단선고장, 지락고장 검출에 대해서, 자, 이게 단선인데, 제가 다 좀 탈자가 났네요. 자, 그러면 이 반사파식 있지 않습니까? 반사파식요. 반사파식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Z2죠. Z2 빼기 Z1, Z2 플러스 Z1.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거기냐, 고장점이죠. 고장점의 임피던스가 우리가 단선이 되면, 단선이 되게 되면 이 임피던스가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니까 이 부분이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빼도 무한대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도 무한대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반사파는 입사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같이 무한대가 되니까. 그죠? 날아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반사가 일어나면, 아, 이건 단선사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부반사가 나오면 여기서 이 수식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락사고 나면 이 지락점의 임피던스는 제로지 않습니까? 그럼 영역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Z1분의 Z1의 이하에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로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게 반사파가 입사파의 반대가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부반사가 일어나면, 아, 요거는 지락사고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단선이 아니고, 탈락이 아니고 단선입니다. 이거 탈자가 좀 났습니다. 제가 막 작업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막 탈자가 나는 게 이제 막 보이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떡하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락, 단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장단점에 보시면 단점이, 요거 측정 정도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정전용량법은, 근저상의 정전용량과 사고상의 정전용량,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고장점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전한 케이블에 대한 길이에 대한 정전용량, CX 이꼬르는, 고장났을 때, 여기 이제 고장났을 때니까 요 고장난 케이블 길이 있죠. 요걸 LX 이꼬르는 LX 대 CX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 가지고 LX가 어떻게 되죠? LX의 C0가 되니까 LCX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고장점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LX는 CX에다가 C0에다가 L 요 값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장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정전용량법이죠. 요거는 우리가 정전용량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케이블의 굵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전용량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고장점의 위치 그거를 정확하게 좀 추정할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색 고일법은 뭐 이런 목차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차 적어도 상관없고 뭐 개념적인 간단하게요. 뭐 지락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이제 약 한 500Hz의 이 단속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되니까 이 자속을 지상에서 이 수색 코일하고 이 수화기죠, 수화기. 우리 이제 쥐대 찾을 때 이렇게 이제 수색 코일하고 수화기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색 코일하고 이 수화기를 통해서 이 자속을 이렇게 검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속이 딱 검출이 되죠.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지 않는 지점에. 그 고장이 난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리가 이제 쭉 약해지게 되겠죠. 요 지점을 지나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색 코일법에 이따 정도만 간단하게 개념적인 걸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향탕지법은 여기다가 이제 고전압 펄스를 케이블에 전송했을 때, 요 고장점에서 방전되는 방전음 있죠.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다. 뭐 개념적인 걸 간단하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머레이루프법하고 펄스 레이더법, 그 중심으로 답안지를 적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전용량법, 그것도 좀 중간 정도의 레벨을 적고, 우리 음암청지법하고 수색코일법은 개념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교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